우리가 평생 줄이라고 들었던 소금, 정말 우리 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소금을 무엇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이다. 소금은 국을 맛있게 만든다. 소금은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 그래서 소금은 줄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파인만식으로 질문하면 이야기는 갑자기 깊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소금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소금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는 걸까요?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것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것의 작동 원리를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새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새가 어떻게 나는지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별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별이 왜 빛나는지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이라는 단어를 안다고 해서 소금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소금을 줄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아주 이상하게도 왜 줄여야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하는지, 너무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몸은 왜 애초에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묻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과학이 시작됩니다. 과학은 거창한 공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 정말 그럴까? 어느 정도까지 그럴까? 예외는 없을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겉모습만 아는 것은 아닐까? 파인만은 늘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복잡한 말을 줄이고 권위 있는 말 뒤에 숨지 않고 사물을 가장 단순한 질문으로 다시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금을 단순히 짠맛의 문제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금을 혈압이라는 한 단어 안에 가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고혈압, 심혈관 건강, 신장 기능과 관련된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다른 쪽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질문입니다. 만약 소금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균형까지 무너뜨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트륨은 왜 필요할까요? 왜 몸은 나트륨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정교하게 관리할까요? 왜 세포는 나트륨과 칼륨의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계속 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심장은 리듬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문장을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눈은 글자를 따라가고, 귀는 소리를 받아들이고, 뇌는 의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마음먹으면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뜨거운 것을 만지면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먼저 물러납니다. 이런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보통 몸을 고기와 뼈와 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은 단순한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몸은 전기적 신호가 흐르는 생물학적 시스템입니다. 아주 작고 정교한 전기 시스템입니다. 이 전기는 벽에 꽂는 콘센트의 전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구리선 속의 전자가 이동하는 그런 전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전기는 주로 이온이라는 작은 입자들의 움직임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온은 전하를 띤 입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나트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화학적으로 염화나트륨입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이 몸속에서 녹으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특히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단지 짠맛의 원인이 아닙니다. 나트륨은 몸속의 물의 균형, 혈액량, 신경신호, 근육 수축, 심장 박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단순히 부엌의 양념통 안에 있는 하얀 가루가 아닙니다. 소금은 우리 몸의 전기적 언어에 참여하는 물질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조금 과장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소금이 전기와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는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전등이 켜질 때도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컴퓨터가 작동할 때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할 때, 근육을 움직일 때, 심장이 뛸 때도 전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 안의 전기를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전선이 반짝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팔을 움직일 때 손목에서 스파크가 튀는 것을 보지도 않습니다. 심장이 뛸 때 가슴속에서 전구가 깜빡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속의 전기라는 말을 추상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하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력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신경세포가 신호를 보낼 때 세포막을 사이에 둔 전압이 빠르게 변합니다. 이 변화는 나트륨 이온의 이동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고 세포 안에는 상대적으로 나트륨이 적습니다. 반대로 칼륨은 세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자연은 차이를 이용해 일을 합니다. 높은 곳의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에너지를 냅니다.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의 차이가 열의 흐름을 만듭니다. 전압의 차이가 전류를 만듭니다.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안과 밖의 이온 농도 차이가 생명의 신호를 만들 준비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아주 단순한 그림을 떠올려 봅시다. 세포 하나를 작은 배터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실제 세포는 배터리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하지만 비유로는 좋습니다. 배터리는 양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힘을 냅니다. 한쪽과 다른 쪽이 같아지면 전기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세포도 비슷합니다. 세포막을 기준으로 안과 밖이 다릅니다. 바깥에는 나트륨이 많고 안쪽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이 차이 덕분에 세포는 언제든 신호를 낼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수많은 세포가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작은 전압 차이를 유지합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걷고 있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을 때도 이 일은 계속됩니다. 몸은 조용하지만 내부는 계속 작동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안에서는 이온들이 움직이고 단백질 펌프가 일하고 막전압이 유지되고 신호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작은 전압이 정말 작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 세포막의 전압은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포막 자체가 극도로 얇기 때문에 그 짧은 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적 차이는 상당히 강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은 아주 작은 차이를 엄청나게 정교하게 이용합니다. 바로 이것이 자연의 아름다움입니다. 거대한 기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구조들이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생명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배터리는 누가 충전할까요? 세포가 한번 신호를 보내고 나면 이온들은 움직입니다. 나트륨이 들어오고 칼륨이 나가고 전압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차이는 어떻게 다시 만들어질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이름은 조금 딱딱하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이 펌프는 세포막에 박혀있는 작은 분자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 칼륨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 안과 밖의 차이를 다시 유지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은 에너지를 씁니다. 에너지를 써서 나트륨과 칼륨의 차이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파인만식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몸은 이 일에 에너지를 쓸까요? 생명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효율적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시스템은 대체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세포가 나트륨과 칼륨의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에너지를 쓴다면 그 차이는 생명 활동에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펌프는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을 때도 작동합니다. 잠을 잘 때도 작동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피곤할 때도, 걱정할 때도 작동합니다. 이 조용한 작업 덕분에 신경세포는 다시 신호를 보낼 준비를 하고, 근육세포는 다시 수축할 준비를 하고, 심장세포는 리듬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균형이 무너지면 몸은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할 수 있습니다. 피곤함, 집중력 저하, 머리가 무거운 느낌, 근육 경련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심해지면 훨씬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공포를 팔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과학은 이해를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소금을 악마로 만들 필요도 없고 소금을 영웅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방식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어느 정도인지, 누구에게 해당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그런지 묻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소금은 분명히 많은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적은 나트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신경신호를 조금 더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뜨거운 냄비를 만졌다고 해봅시다.
손끝의 감각 수용기가 뜨거움을 감지합니다. 그 정보는 신경을 타고 척수와 뇌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은 거의 즉시 손을 떱니다. 이때 신경은 무슨 일을 할까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신경세포의 막에 있는 특정 통로들이 열리고 닫히면서 이온들이 이동합니다.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빠르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압이 변합니다. 이 전압 변화가 옆으로 전달되고 다시 그 옆으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작은 전기적 변화가 파도처럼 이동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빼는 반응 하나에도 원자 수준의 움직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이해하는 일에도 세포와 이온과 전압이 관련됩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릴 때도 뇌의 신경회로가 활동합니다. 이것을 알면 생각이 덜 신비로워질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생각을 이온의 이동으로 설명하면 인간이 너무 기계처럼 느껴진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더 놀라운 일입니다. 단순한 물리 법칙들이 모여서 느낌, 기억, 이해, 선택, 후회를 만든다는 사실은 세계를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파인만은 자연을 설명한다고 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꽃을 과학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꽃이 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꽃잎의 색, 세포의 구조, 진화의 역사, 빛과 분자의 상호작용까지 알면 꽃은 더 놀라워집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 단지 낭만적인 상징이 아니라 전기 신호와 근육 수축의 정교한 조합이라는 사실을 알면 심장은 덜 감동적인 것이 아니라 더 감동적인 것이 됩니다. 심장은 단순히 두근두근 뛰는 기관이 아닙니다. 심장은 전기적 리듬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많은 사람은 심장이 뇌의 명령을 받아서만 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신경계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지만 심장에는 스스로 리듬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키고 그 신호가 심장 전체로 퍼지면서 심장 근육이 순서대로 수축합니다. 먼저 전기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박동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박동 뒤에는 보이지 않는 전기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병원에서 심전도를 찍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심전도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합니다. 심장이 단순한 펌프라면 왜 전기 신호를 보겠습니까? 심장은 전기 신호가 올바르게 흐를 때 올바른 리듬을 유지합니다. 이온의 균형이 크게 무너지면 심장의 전기 신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칼슘 같은 전해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생리적 신호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소금을 더 먹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위험하고 단순한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금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 신부전이 있는 사람, 특정 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는 의료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소금을 많이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소금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몸은 구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농도, 압력, 전하, 에너지, 조절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놓치는 상황을 봅시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 소금을 거의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음식을 아주 싱겁게 먹고 땀을 많이 흘린 날에도 물만 마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오래 하거나 더운 날씨에 야외 활동을 하면서 땀으로 전해질을 잃습니다. 그런데 물만 계속 마십니다. 물은 좋습니다. 물은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파인만식 질문은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함께 잃고 있는가? 물만 들어오고 전해질은 보충되지 않는다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물은 언제나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마시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그런 식으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탈수가 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고 전해질 균형을 고려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재미있는 점입니다. 같은 행동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물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좋은지 나쁜지를 묻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잃었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전해질은 어떤지 함께 봐야 합니다. 나트륨이 너무 낮아지는 상태를 생각해 봅시다. 가벼운 경우에는 피곤함, 두통, 집중력 저하,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해지면 혼란, 근육 경련, 불안정한 걸음, 반응 저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니까 소금이 부족한 것이다.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나트륨이 낮은 것이다. 이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과학적 태도는 다릅니다. 증상은 여러 원인에서 올 수 있습니다. 피로는 수면 부족, 스트레스, 감염, 영양 문제, 호르몬 문제, 약물, 심리적 요인 등 수많은 이유로 생길 수 있습니다. 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 경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스스로 진단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싶다면 측정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전해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 심장, 신장, 간, 내분비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식단을 크게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파인만식 정직함입니다. 과학은 멋진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가능성을 가능성이라고 말하고 확인된 것을 확인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과학은 겸손합니다. 소금을 끊으면 무조건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자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먹는 음식, 땀을 흘리는 정도, 약물, 나이, 질병, 호르몬 상태, 신장 기능이 모두 다릅니다. 같은 소금 섭취량도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균형을 회복하는 능력이 비교적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질 수 있고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혈압약, 이뇨제, 심장 관련 약, 특정 항우울제나 다른 약물들이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싱겁게 먹는 식습관과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겹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결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약을 끊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소금을 갑자기 많이 먹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몸이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끊거나 소금을 늘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를 숫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혈압을 재고 필요한 경우 혈액 검사를 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몸은 느낌만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느낌은 중요한 신호이지만 느낌만으로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소금을 단순히 줄여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몸의 전기 신호를 유지하는 재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붙잡아 보십시오. 우리는 건강 정보를 들을 때 자주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받아들입니다. 소금은 나쁘다, 지방은 나쁘다, 탄수화물은 나쁘다, 물은 좋다, 운동은 좋다. 그런데 실제 몸은 이렇게 단순한 문장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소금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도 종류와 양과 상황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도 형태와 양과 활동량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물도 필요하지만 맥락 없이 무한정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운동도 적절하면 좋지만 회복 없이 과하면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과학의 핵심은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으냐 나쁘냐만 묻는 것은 어린 질문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양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조건에서 다른 변수와 함께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상한선은 어디인가? 하한선은 어디인가? 이것이 진짜 사고입니다. 파인만은 바로 이런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름표를 떼고 권위를 잠시 내려놓고 현상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소금은 악당이 아닙니다. 소금은 영웅도 아닙니다. 소금은 하나의 생물학적 변수입니다. 우리 몸은 이 변수를 정교하게 관리합니다. 너무 많아도 부담이 됩니다.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이 말은 어쩌면 너무 평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은 흔한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균형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균형은 중간이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균형은 상황에 맞는 적절함입니다.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린 사람과 하루 종일 실내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과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같은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약을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식단을 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조언과 위험한 조언의 차이입니다. 좋은 조언은 맥락을 봅니다. 위험한 조언은 구호만 반복합니다. 소금을 줄이세요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조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끝없이 줄이라는 말로 바뀌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금이 중요하니 많이 먹으라는 말도 위험합니다. 몸은 양쪽 극단을 싫어합니다. 몸은 정교한 조절을 좋아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빛을 생각해 봅시다. 빛은 필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햇빛은 생체 리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너무 강한 빛은 눈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물이 너무 많고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 문제가 됩니다.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는 생명에 필요하지만 산화 스트레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시스템은 멈추지만 과도한 에너지는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자연은 대개 이런 식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소금을 끊는 문제를 단순히 의지의 문제로 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을 위해 아주 철저하게 소금을 끊었다고 말하며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극단적인 통제에서 오지 않습니다. 건강은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움직이는지, 어떤 약을 먹는지, 어떤 질환이 있는지,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혈압은 어떤지, 피검사 수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는 데서 옵니다.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삼되 무책임하게 실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측정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금 이야기는 사실 단지 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단어를 이해라고 착각합니다. 나트륨이라는 이름을 알면 나트륨을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혈압이라는 단어를 알면 혈압을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질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과학적인 것을 아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이해는 그 다음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트륨은 어디에 많은가? 왜 세포 밖에 더 많은가? 어떻게 세포 안팎의 차이가 유지되는가? 그 차이가 무너지면 왜 신경신호가 흔들리는가? 심장은 왜 전기신호를 필요로 하는가? 몸은 왜 물과 소금의 균형을 그렇게 엄격하게 조절하는가? 이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단순한 건강 정보를 넘어 자연의 원리와 만나게 됩니다. 몸은 작은 우주입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몸 안에는 수많은 경계가 있습니다. 세포막이라는 경계, 혈관이라는 흐름, 신경망이라는 정보 통로, 호르몬이라는 신호, 신장이라는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느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은 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액의 삼투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몸은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너무 높으면 갈증이 생기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신장은 나트륨과 물의 배출을 조절합니다. 호르몬 시스템도 여기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조절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음식 앞에서 조금 더 겸손해집니다. 한 숟가락의 국물, 한 조각의 김치, 한 번의 땀, 한 컵의 물이 몸의 균형이라는 더 큰 이야기 안에 들어갑니다. 물론 일상에서는 모든 것을 계산하며 살 수 없습니다. 매 끼니마다 나트륨 농도를 계산하고 세포막 전압을 상상하며 밥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삶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극단적인 정보에 덜 흔들립니다. 누군가 소금을 완전히 끊으면 몸이 깨끗해진다고 말해도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오래? 전해질은 어떻게 되는가? 혈압과 신장은 어떤가? 땀을 흘리는 상황은 고려했는가? 반대로 누군가 소금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고 말해도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가?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도 그런가? 양은 얼마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질문은 반항이 아닙니다. 질문은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과학에서 질문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묻는 것이 과학입니다. 파인만은 바로 이 지점에서 특별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이론을 이해할 때도 이름이나 공식에 먼저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하려고 했습니다.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힘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측정하면 무엇이 나오는가, 내가 정말 이해했는가, 아니면 외운 것인가. 우리도 건강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소금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외웠는가, 아니면 내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을 외웠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있는가. 나는 피곤하다는 느낌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는가, 아니면 수면, 영양, 전해질, 약물, 스트레스, 질병 가능성을 차분히 살펴보는가. 이것이 삶 속의 과학입니다. 실험실 안에서만 과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대하는 방식,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 결론을 내리는 방식 속에도 과학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찾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정보가 넘칩니다. 문제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질입니다. 짧은 영상 하나가 무서운 결론을 말합니다. 어떤 음식은 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영양소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습관은 모든 병을 고친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강합니다. 사람의 관심을 끌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음식이 모든 것을 망치지도 않고 하나의 음식이 모든 것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몸은 네트워크입니다. 균형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극적인 결론보다 정확한 질문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소금을 끊으면 몸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면 정직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나트륨이 지나치게 낮아질 정도로 균형이 무너지면 신경, 근육, 뇌, 심장과 관련된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금을 많이 먹으라는 뜻도 아니고 소금을 줄이라는 기존 조언이 모두 틀렸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몸의 균형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필요한 사람은 줄여야 하고 위험한 사람은 조심해야 하며 불확실할 때는 검사하고 상담해야 합니다. 이런 결론은 자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종종 자극적인 문장보다 조용합니다. 진실은 균형을 말합니다. 진실은 조건을 말합니다. 진실은 예외를 말합니다. 진실은 때로 사람을 조금 귀찮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귀찮음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구호에 끌려갑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질문을 통해 스스로 판단할 힘을 얻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소금이란 무엇입니까? 소금은 짠맛입니까? 맞습니다. 소금은 혈압과 관련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은 몸의 물 균형과 전기적 신호, 세포막 전압, 신경 전달, 근육 수축, 심장 리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소금은 더 이상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소금은 생명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명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더 정확하게 다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깊이 이해하면 세상은 더 차갑고 건조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깊이 이해할수록 세상은 더 섬세해집니다. 한 알의 소금 속에도 원자가 있고 전하가 있고 물 분자와의 관계가 있고 세포와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심장 박동 안에도 전기 신호와 이온 이동과 근육 수축이 있습니다. 한 번의 생각 안에도 신경세포의 활동과 에너지 소비와 회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흔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서 가장 놀라운 자연을 만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잠에서 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뇌의 각성 시스템, 호르몬 변화, 신경신호, 혈액순환이 있습니다. 손을 들어 컵을 잡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손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운동피질의 신호, 척수의 전달, 신경근 접합부, 근육세포의 전기적 변화와 수축이 있습니다. 한 모금의 물을 마시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갈증을 해소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삼투압, 갈증 중추, 신장 조절, 전해질 균형이 있습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그리고 이 정교함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몸은 단순한 명령을 싫어합니다. 몸은 균형을 원합니다. 몸은 극단적인 유행보다 안정적인 조절을 원합니다. 오늘 소금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든 이름만 알고 판단하지 말라. 단순한 구호로 몸을 다루지 말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조건과 양과 관계를 보라. 여러분이 소금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린다면 물뿐 아니라 전해질 균형도 생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피곤하고 어지럽고 집중이 안 된다면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전하고 정직한 태도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무모함을 주지 않습니다. 과학은 더 좋은 질문을 줍니다. 파인만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멋진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나트륨이 세포밖에 많다는 말을 외우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 물어야 합니다. 세포막 전압이라는 말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전압이 어떻게 신경신호로 바뀌는지 상상해야 합니다. 전해질 균형이라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균형이 깨졌을 때 몸이 왜 혼란스러워지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은 소금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삶의 거의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돈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돈의 흐름과 욕망과 불안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우리의 선택과 기억과 후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애착과 두려움과 기대가 어떻게 얽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름을 아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해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야기를 단순히 소금을 먹어라, 먹지 말라의 문제로 끝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더 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빨리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문장을 들으면 결론을 냅니다. 소금은 나쁘다. 물은 좋다. 운동은 좋다. 나이는 문제다. 피곤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더 천천히 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 어느 정도인가? 왜 그런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측정했는가? 내가 이해했는가? 아니면 반복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야말로 과학적 삶의 시작입니다. 과학적 삶은 차갑고 건조한 삶이 아닙니다. 과학적 삶은 더 섬세한 삶입니다. 더 잘 관찰하고, 더 쉽게 속지 않고, 더 깊이 감탄하는 삶입니다. 소금 하나를 보면서도 우리는 원자와 전하와 세포와 심장과 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알갱이가 몸속에서 녹아 이온이 되고 이온이 물과 함께 움직이며 세포의 정기적 균형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부엌의 평범한 양념이 생명의 전기 언어와 이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비를 모르는 것에서 찾습니다. 모르면 신비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인만이 우리에게 보여준 길은 조금 다릅니다. 알수록 더 신비로워집니다. 이해할수록 더 경이로워집니다. 별이 핵융합으로 빛난다는 사실을 알면 별빛이 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밤하늘은 더 깊어집니다. 무지개가 빛의 굴절과 분산으로 생긴다는 사실을 알면 무지개가 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색은 더 놀라워집니다. 심장이 전기 신호로 뛴다는 사실을 알면 사랑과 생명이 덜 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의 박동이 더 귀해집니다. 소금도 그렇습니다. 소금이 단순히 짠맛이 아니라 나트륨 이온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면 식탁은 조금 더 깊어집니다. 몸은 조금 더 신비로워집니다. 건강 정보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들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극단적인 말에 쉽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가? 누구에게 해당하는가? 양은 얼마인가? 위험은 무엇인가? 내 상태에는 맞는가? 이것이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소금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지입니다. 그리고 무지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신이 이미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배웁니다. 배우는 사람은 조금씩 더 정확해집니다. 하지만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멈춥니다.
멈추면 확인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틀린 결론을 오래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은 소금통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우리의 성급한 확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누군가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물은 무조건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상황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번에 건강정보가 아주 단순하고 강한 결론을 말하면 여러분은 잠깐 멈춰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힘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살아있는 균형입니다. 수많은 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이온들이 움직이며 에너지가 쓰이고 신경이 반응하고 심장이 리듬을 만들고 신장이 농도를 조절합니다. 그 모든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기본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밤 식탁 위에 소금을 본다면 단지 짠맛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 안에 숨어있는 질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작은 결정은 몸속에서 어떻게 녹을까? 나트륨은 어디로 갈까? 세포는 왜 나트륨과 칼륨의 차이를 유지할까? 신경은 어떻게 전기 신호를 만들까? 심장은 왜 리듬을 잃지 않고 계속 뛸까? 그리고 나는 지금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이름만 알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이 바뀌면 정보를 대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정보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면 몸을 대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우리는 더 조심스럽고 더 겸손하고 더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소금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과학적 사고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파인만식 세계관의 힘입니다. 어려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에서 깊은 질문을 발견하는 것, 모두가 지나치는 평범한 것에서 자연의 법칙을 보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해가 깊어질수록 세상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세상은 더 넓어집니다. 소금을 알면 식탁이 더 넓어지고, 세포를 알면 몸이 더 넓어지고, 전기를 알면 생각이 더 넓어지고, 균형을 알면 삶이 더 넓어집니다. 과학은 아름다움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과학은 아름다움에 숨겨진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볼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이 감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과학 질문 또는 나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잘 몰랐던 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질문을 파인만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일은 어렵고 복잡한 말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할 일은 세상을 다시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정말 그럴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고 더 정확하게 만들고 더 깊은 세계로 데려갈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계속 함께 나누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